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첫 수업 시작하죠. 자료 두 장이 있는데, 강의 기획서하고 이거하고, 강의 기획서는 게시해 놓나? 예. 자, 어디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명산이 있죠, 명산. 예. 명산 3위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명산, 산. 3위가 금정산 같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지리산이죠. 2위는 설악산, 1위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예. 1위는 이제 부동산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될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부동산 학개론. 이게 이제 어떤 과목이냐면, 토지, 이런 부동산 있죠.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내 땅. 소유권의 경계가 이렇게 나뉘겠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토지에다가 농사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독주택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가를 짓기도 하고. 한 번에 까세요, 한 번에. 네. 어떤 사람은 공장을 이렇게 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학개론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 이 부동산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목이 바로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예. 근데 학문이죠, 학문. 그러니까 부동산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연구하는 학문.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 학개론인데, 여기 개론이라는 용어가 있죠, 개론. 저는 이 개론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개론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파트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괄적으로 맛만 보고 넘어간다. 이게 개론인데,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책 내용 중에 보면 맹지란 용어 나와요. 우리 시험에도 제법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 어디 볼까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A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B 토지가 있고, C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C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어떤 한 면도 도로하고 인접해 있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이 안 보인다 해서, 도로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런 토지를 맹지라고 불러주는 거죠. 근데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되겠죠. 왜 틀리면 안 되는지 아세요? 이거 말고도 틀릴 게 나중에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공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C 토지는 분명히 도로하고 인접해 있지 못한데, 실제로 도로가 안 붙었는데 A 정도로가 나 있으면 C 토지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법 같은 경우는 C 토지는 분명히 맹지인데 B 토지 소유자로부터 도로 사용 승낙을 받으면 건축 허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어느 한 파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이 부동산 학개론은 그런 게 아니고 개론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가지고 개괄적으로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격을 하러 왔으니까 이제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고 앞전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은 이제 우리 이제 1차, 2차 이렇게 나뉘죠. 그래가지고 학개론하고 민법 해서 평균 점수 60점. 2차도 세 과목 해가지고 평균 점수 60점. 이렇게 맞으면 합격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 앞전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28회 시험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이 중에는 뭐 28회 시험을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한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유형을 보면, 첫 번째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지문 5개 중에 하나를 답을 찍으세요 라는 문제가 30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들이 별로 많이 안 좋아하는데, 우리 학개론은 이렇게 부동산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경제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연구하기 때문에 어떤 그 계산, 분수,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안 좋아하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작년에 이제 10문제가 나왔어요. 10문제가. 자, 일단 문제 구성은 전체적으로 이렇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렇고, 특징이 또 하나 있었어요.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 입문서 있잖아요. 입문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1월 달에 이 두꺼운 책 기본서가 나올 텐데, 이 기본서, 입문서 이런 책에 있는 목차대로
1번, 2번, 3번은 부동산학 총론, 4번, 5번, 6번, 7번은 수요 공급, 경기 변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책 순서대로 문제를 묶어서 내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가끔은 어쨌든 한 번씩은 문제를 섞어서 이렇게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섞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9월달 되면 동형 모의고사식 수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40문제를 이렇게 실제 시험처럼 구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해설해주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는 매번 항상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회, 2회, 3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역을 섞지 않고 우리 책 순서대로 문제를 내주는 식으로 배열을 해. 그리고 나서 3회차 때 학생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요. 다음 4회차 때는 문제를 섞어서 내겠다. 근데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문제 난이도가 똑같은데 같은 영역끼리 이렇게 묶어서 내주면 학생들이 덜 산만해져. 집중력이 높아져가지고 실수를 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섞어서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수가 이게 대비가 안 되는 학생들은 똑같은 난이도 문제지만 섞어서 내버리면 10점 정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번 이렇게 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욕을 좀 많이 먹긴 해. 욕을 먹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마지막에 용기를 줘야 되는데 꺾어버린다 이거야. 근데 이런 경험을 꼭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의 반응을 한번 잠깐 보니까 어떤 학생은 어렵다. 어디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혹시 앞전 시험 어떻게 됐다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뭐 좀 학계로 좀 어려웠다라는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렵다라고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 어떤 학생은 쉽다라고 반응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어렵다라고 나왔던 반응 중에 어려워가지고 정말 시험에 꽝 하고 떨어진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렵다라고 느꼈는데 고득점이 나온 학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쉽다라고 느껴가지고 정말 65점 맞고 합격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여기 봅시다. 어렵다 꽝. 예. 왜냐? 이 학생들은 일단 문제를 섞어서 내면 이게 대비가 안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가 벌써 까이는 거야. 게다가 또 있어요. 안 좋은 게.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나왔는데 10문제 전부 다 기출문제 이용해서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5문제는 특별한 응용 없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5문제는 되게 좀 안 좋게 나왔어. 뭐 안 좋게 나왔냐면 기존의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랬는데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또다시 뭔가를 추가를 해가지고 응용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좀 빨라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진 않지만 나중에는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시험은 공부를 잘하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합격을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 풀다 보면 제일 안 좋은 게 만약에 이 계산 문제가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 이 길다. 안 풀면 돼요. 찍으면 된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녀석들은 과거에 우리가 책에서 봐봤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붙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와. 다시 한번 또 해봐. 안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많이 좀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 근데 또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번 시험에. 28회, 작년은 27회죠.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학생들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전문 강사인 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 27회보다 올해 시험이 더 쉬웠어요. 훨씬. 왜 쉬웠냐면 이런 부분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 근데 옳은 거 틀린 거 고르시오 해가지고 나왔던 문제가 다 기출문제에서 다 나왔어요. 다. 기출문제 다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1번부터 30번까지가 전부 다 이거 나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섞어서 내는 거죠. 한 6문제 풀다 보니까 또 이상한 기사 문제 하나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리듬이 깨져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렵다 해가지고 꽝 했던 학생들이 많아. 근데 제가 이제 강의했던 학원 중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항상 모의고사 보면 90점 이상 나와요. 너무너무 이뻐. 결석도 한 번도 안 하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당연히 그 학생을 합격했죠. 근데 그 학생이 시험 보고 나서 눈물이 핑 돌았대. 마치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학생이 왜 그런지 알아요? 그 학생은 만점을 맞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예. 뭐 다 맞췄죠, 다 맞췄어요. 그래서 그 학생 만점을 맞고 싶은데 문제가 요거였어요. 요거. 예. 아니 계산 문제는 이런 거는 금방 가는데 다 봤던 것 같은데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완벽을 추구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정말 어렵다고 느꼈는데 점수는 90점 나왔더라고요. 90점. 이런 학생들은 별 의미가 없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어렵다라고 느껴가지고 정말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 이야기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이게 광주의 이게 수강생 분인데 66세예요. 어르신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학원 오는 걸 되게 이렇게 재밌어 하세요. 오면 형님하고 오빠 이렇게 하고 따라다니니까 맨날 이렇게 돈 풀고 그러니까 돈 쓰는 재미로 이렇게 사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 항상 그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학원이라고. 왜냐면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끼워주고 누가 나를 따라다니겠냐 이거야. 그래서 돈도 잘 쓰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그래야죠.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하세요. 교수님 근데 저는 계산 문제를 전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봤어요. 그럼 계산 문제 못하고 나머지를 할 수 있겠냐 했더니 나머지는 그냥 할 수 있겠대.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모의고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1차 시험 보는데 1번부터 40번까지가 학개론이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이에요. 그래서 80문제를 푸는데 이제 100분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단 한 번도 모의고사를 보는데 100분 내에 80문제를 다 풀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분은 절대 계산 문제 손대지 마라. 하지 마라. 옳은 거 틀린 거 이거 하라. 그리고 나서 계산 문제 풀지 말고 바로 민법 넘어가라. 민법 다 풀어라. 마킹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풀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작년 이 상태의 이 수준의 시험을 쉽다라고 말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데 이 학생은 정말 쉬운 거예요. 왜 쉬운 줄 아세요? 예. 요거 다 하고 민법하고 마킹하고 계산 문제 풀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요. 다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지뢰 폭탄 안 밟은 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쉽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쉬웠거든요. 정말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은 이 폭탄 안 밟으니까 쉬운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여지껏 받아보지 못한 한 번도 60점이 넘은 적이 없거든요. 넘은 거예요. 이렇게 넘은 거.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주고 싶냐면 이런 한자성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알아도 이런 분위기에서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작년 시험 문제를 한번 난이도 상중하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너무 애매해요. 통상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 상이 한 8문제 정도, 25% 정도, 난이도 중이 40에서 45% 정도, 난이도 하가 뭐 한 35%, 40%이 정도가 일반적인 시험의 어떤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전 시험 같은 경우는 참 난이도 하가 난이도 중이 몇 문제인지 나왔다라고 가만히 좀 계시면 좋은 거 사셨네. 좋은 거 샀네. 둘 같이 샀어요? 쉬는 시간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이제 앞전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뭐라고 판단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된 거는 책에도 문제집에도 모의고사 때도 수업할 때도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전혀 답 찾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30문제 중에 거의 다 기출문제 다. 그래가지고 난이도 하가 도대체 몇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적게 잡아도 60%는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언급해줬던 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난이도 상은 그대로 한 25%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난이도 중이 한 15% 이렇게 잡아야지 수치상 100%가 되긴 하지만, 뭐 난이도 중하고 경계 자체가 없어요. 앞전 시험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볼래요? 여긴 학원이잖아요. 합격을 해야 되죠? 그쵸? 합격하려면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머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아셔야 돼. 이 두 학생이 계시는데 이번 시험을 봤어. 두 분이 합격하셨네. 그래서 지금 합격자 모임에 오셨는데 이 학생은
평균 점수 90점 맞고 합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그러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90점 맞고 합격을 했다. 근데 합격자 모임 때 나 90점 맞고 합격했어. 그럼 사람들 우와 얘 처음에. 근데 술을 먹고 안주를 계속 그걸로 씹는 거야. 나 90점 맞았다. 90점 맞았다. 나중에는 학생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재수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재수없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모든 학원에 꼭 몇 명씩 있는데 이 학생은 예를 들어서 학계론 60점, 민법 60점 맞은 거야. 근데 그런 학생들이 제법 있어요. 학원마다 다 있어. 그러면 정말 딱 60, 60 합격 맞죠? 이 학생은 마킹하다가 재채기만 잘못했어도 떨어질 학생이었는데 합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만약에 나 60점 맞고 합격했다. 그것도 학계론 60, 민법 60이다.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안 해요. 역시 너는 대단하다. 너는 인생 대박이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축복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고득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재수없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합격만 해야 돼. 합격만. 그러면 자 볼래요? 이거 조비 인편이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만 비굴해지면 인생이 편해진대요. 그래요. 그래서 난이도 중하만 가지고 이게 사실 기본이죠. 기본. 난이도 중하만 가지고 계속 자본해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리 옆에서 제어해도 안 되는 게 자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중에 나머지는 버려도 되는데 자꾸 이거는 등한시 하게 되고 이것만 찾아보니까 공부해야 될 양도 많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험 60점 맞으면 합격한다고 그랬죠. 어딨냐 얘기지. 예. 그렇죠. 그러면 40문제거든요. 그러면 24문제 맞으면 60점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40문제 중에 24문제를 맞아야지 합격하는 게 아니고 무려 16문제를 틀려도 합격하는 게 우리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 틀렸다 모르는 거 나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 모르는 거 하나 나왔네. 하나 틀렸네. 앞으로도 틀려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무조건 합격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합격. 근데 사실은 이게 공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합격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합격하는 게 아니고 요령껏 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는 앞으로 뭐 수업하면서 계속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합격할 수 있다. 아까 그 어르신 있잖아요. 작년에 사람들 다 어렵다고 그랬는데 본인만 쉽다고 그랬어. 왜? 쉬운 것만 풀었으니까 쉬운 거지. 합격했잖아요.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합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강의 시작하면서 이제 1년 동안 내년 10월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볼 텐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할 수 있어요.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프린트문 한 장 받았을 거예요. 한 장 펴볼게요. 펴볼게요. 자, 이제 이 프린트물은 뭐냐면 이게 우리 부동산 학개론의 목차들 중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11월달, 12월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장 중요하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네. 맨 처음에 공부 시작하면 학생들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똑같은 책 가지고 똑같은 내용 가지고 2달 공부하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커져요. 또 지나면 더 커지거든요. 지금은 작년에 시험을 봐가지고 안타깝게 떨어졌든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왔든 다 이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낯선 남자의 소리를 거부감 없이 들어줄 수 있는 거. 그게 여기 여자 선생님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달에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 가지고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흐름이 어떤 건지 머릿속에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들어보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나중에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11월 달, 12월 달은 뭐 집에 가가지고 뭐 공부하다가 코피 쏟고 그러면 안 돼요. 코피는요
내년 9월 달에 쏟아야 되고 지금 쏟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수업 시간에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책에다가 막 별표 같은 것도 치지 마세요. 예. 아까 제가 그랬죠. 1월 달에 기본서가 이렇게 두꺼운 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이만큼만 해도 학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재가 다 두께 이만해. 그 이유는 아시죠? 출판사에서 이렇게 얇은 책을 가지고 3만 원 얼마 받고 그러면 요거도 먹잖아요. 뭐 전부 다 이렇게 두꺼운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보면 이 두꺼운 내용에 보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것도 많아요. 절반 이상이야. 예. 그리고 10년 만에 15년 만에 한 번 나왔던 것도 있고 5번에 4번 이상 나오는 것도 있고 3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1월 달은 제가 그러니까 1, 2월 달은 이제 책을 줄이는 훈련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디는 별표 3개, 2개, 밑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는 또 X표 그어버리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튼 책에다 정성 이 책 있죠. 좀 이따 이거 가지고 시작할 텐데 이 책에다 정성 들이지 마세요. 왜? 버릴 책이니까. 버릴 책이니까 그냥 대충 보고 집에서도 뭐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요. 학교는 복습하면 안 돼요. 왜냐면 불필요한 내용도 여기도 많이 나요. 많아. 그러니까 그냥 딱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고 뭐 설명해 주는 내용들 있죠. 그 내용만 딱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네, 그렇게. 자, 그럼 먼저 우리 프린트물 가지고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예. 별표 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네. 첫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 총론이 나와요. 부동산학 총론. 이 부동산학 총론은 이제 부동산이란 게 어떤 것이냐. 또 이제 우리는 학문이니까 부동산학이란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토지가 있는데 똑같은 토지인데 이 토지를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토지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땅인데 콩 심으면 밭이라고 그런다. 예. 건물 지으면 택지라고 한다. 이런 어떤 토지의 분류, 주택의 분류, 그리고 부동산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최소 2문제. 통상 요즘에는 계속해서 한 3문제 정도.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3문제가 나오지만 다른 부분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지문이라든지 이런 게 더 나오게 돼요. 그래서 3문제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3문제 플러스 알파.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파트는 100%다 기출문제만 나와요. 이쪽은. 그러니까 절대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거 말고도 틀릴 때가 많으니까 틀리면 안 된다고요. 이거 말고도 틀릴 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는 뭐 부담 없고. 두 번째. 부동산 경제론이 있는데 수요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요 공급을 들어갈 텐데, 자, 볼게요. 물건의 가격이 있어요. 가격. 가격이 싼 게 좋아요? 비싼 게 좋아요? 그런 거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적. 이자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그것도 그렇지. 볼래요?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이자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대출자와 차입자, 수요자, 공급자 이렇게 비교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통상 나는 소비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소비자고. 근데 시험은 주로 소비자 관점이 좀 주가 되긴 하지만 공급자 관점에서도 같이 나옵니다. 그럼 어디? 이제 앞으로 비례라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반비례라는 용어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비례라는 것은 어떤 두 변수가 있을 때 너도 커지면 나도 커진다. 너도 작아지면 나도 작아진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비례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비례는 반대겠죠. 너는 커지는데 나는 반대로 작아진다. 이런 개념을 반비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어디 봅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죠. 반비례. 예, 소비자는 싼 거 좋아하니까. 다음, 공급자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증가시키겠죠. 예, 비싸니까 더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가격이 하락하면 돈이 안 되니까 공급 물량을 줄이겠죠.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반비례. 비례죠. 그래서 결국 이 수요 공급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소비자는 싼 걸 좋아하고
공급자는 비싼 걸 좋아한다. 그 기본 논리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내용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좀 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은 개념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죠. 예. 자, 현재 돈이 1,500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이제 화폐라고도 하는데, 자, 이 돈의 구매력이 얼마냐 볼게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있네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그러면 1,500원이란 돈 가지고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살 수가 있을까요? 3개죠. 그렇죠. 그러면 3개를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1,500원이란 돈의 구매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물건 가격이. 500원 했던 아이스크림이 750원으로 가격이 상승한대. 그러면 아까는 1,500원이라는 돈 가지고 물건을 3개를 집에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몇 개밖에 못 사죠? 2개밖에 못 사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니까 화폐 가치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런 개념을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밑에 있는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경기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된대요. 그랬을 때 경기가 만약에 좋을 때는 시장에서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느냐, 나쁠 때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 용어 한번 볼까요? 매도자라는 사람이 있고 매수자가 있는데, 매도자 중심의 시장,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 거래는 매도자나 매수자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둘이 만나야지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것은 거래는 결국 매도자에 의해서, 매도자의 의지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려면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누가 더 많으면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자, 패싸움 할 때는 사람 인원수가 많은 쪽이 유리하죠. 근데 물건 거래할 때는 숫자가 적은 쪽이 유리하죠. 볼래요? 살려는 사람 100명인데 물건은 30개밖에 없어요. 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공급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이런 걸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는 매수자 중심이겠죠? 그럼 어디? 우리 호황과 불황이 있는데, 호황과 불황 중에 어떤 상황에서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경기가 호황, 불황. 1교시부터 너무 헷갈리게 하고 있나요? 호황이죠, 호황. 경기가 호황이 되면 매도자는 계속 오르니까 지금 안 팔 거야, 더 오른다면 팔 거야 하고 매물이 들어가요. 근데 반면에 계속 오르다 보니까 매수자는 아이고 더 오르기 전에 얼른 사야지 하고 매수 수요가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귀해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경기 변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어디? 오른쪽에 보니까 오른쪽이 아니죠. 그 큰 3번에 보니까 부동산 시장론이 나오죠. 시장론. 자, 거기에 이제 어디 첫 번째를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퍼펙트한 시장. 완전 퍼펙트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그냥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냐면 부동산 시장이다. 어디? 그럼 부동산 시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불완전하겠죠. 불완전하겠죠. 그럼 어디?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다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모든 사람에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 정보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도 없이 써먹을 텐데 정상이윤이란 용어가 나와요. 예. 그리고 초과이윤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둘 중에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좀 정상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 초과이윤이 더 좋죠. 그래요. 정상이윤은 너 100원 벌면 너도 100원, 너도 100원, 다 100원이야. 이게 정상이윤이고, 초과이윤은 너 100원 벌었는데 나는 150원 벌었다. 나는 너보다 50원 더 초과됐다.
예, 어떤 게 더 좋은 거죠? 초과이윤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어디 볼게요. 이 정보란 걸 통해서 한번 제가 그냥 건너뛰고 바로 물어볼게요. 완전 경쟁시장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완전 경쟁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다음 또 한번 해볼까? 우리 부동산 시장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도 있다. 맞죠? 왜냐하면 불완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그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예, 요런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고. 다음 그 2번 보니까 이제 시장 분석에서 양가로 1번에 주택시장 특징 보이십니까? 보이죠? 거기 보니까 주택시장의 특징 중에 고가성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사회성 공공성. 우리 요거 먼저 볼게요. 주택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가격이 싸요 비싸요? 엄청 비싸죠. 그쵸?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유효 수요란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시험에 은근히 좀 잘 나와요. 서비스 문제로. 자, 그런데 어디 100원짜리 껌이 있어요. 껌. 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디? 이 100원은 뭐예요? 껌값. 껌값. 5억 원은 아파트값. 자, 우리가 편의점 가지고 100원짜리 껌을 나 이거 살래 하고 딱 잡았어요. 그럼 편의점 주인이 야야 스톱. 얘야 너 100원짜리 껌 살 마음 있니? 했더니 네 그런 거예요. 살 돈은 있니? 이렇게 안 물어봐요. 왜? 가격이 싸니까 일반 재화는 가격이 싸니까 사고자 하는 마음만 의지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자금은 금방 마련해. 그러니까 일반 재화에 대한 수요는 살 마음만 있으면 수요자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죠. 근데 우리 부동산은 있잖아요. 고가야. 네. 원래 이 아파트가 8억짜리야. 근데 소유자가 급하게 이민을 가야 돼가지고 갑자기 급매물로 내는 거야. 오늘 당장 팔려고. 그러면 이거 사면 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사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 그러나 부동산은 고가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다. 왜? 부동산은 고가니까. 유효 수요란 것은 구매 의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수반된 유효 수요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고가니까. 또 우리 시험에 안 빠지고 항상 나오는 게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예. 어디? 이자율이 높아지면 100원짜리 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응? 100원짜리 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뭘 고민해. 누가 100원짜리 껌 사는데 대출 받고 산 사람 봤어요? 없지? 영향 안 받죠? 근데 수요 공급은 영향 받을 수 있겠죠? 예. 가장 잘 나오는 질문.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택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죠.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 부분은 전혀 안 헷갈립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주택 수요는 감소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규제하면서 대출 금리도 높이고 뭐 LTV도 규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 짓는 건축업자 또는 건설사도 아파트 짓는데 자기 돈 가지고 다 하지 않아요. 뭐 신탁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PF 대출을 받든지 또는 빌라 짓는 건축업자도 농협에서 대출을 받든지 해가지고 건물 짓거든요. 근데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자기 수익성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부동산은 고가다. 이거 좀 알아주시고. 이 용어가 가끔 등장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개념이 녹아 들어가지고 나오는 표현들은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사회성, 공공성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회성, 공공성. 자, 볼게요.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그러면 토지를 사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주어집니다. 근데 소유권은 크게 절대적 소유권하고
상대적 소유권하고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절대적 소유권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네. 어디 100원짜리 사탕을 우리 아이한테 사줬어요. 그러면 이 사탕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애한테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애가 이 사탕을 10초 만에 깨물어 먹은 거야.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내 아들이 먹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우리 아이가 이 사탕을 30분 동안 빨아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탕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는 우리 아이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토지는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적 소유권이라는 것은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아직 공법 수업 안 하셨죠? 그래요. 이제 하시겠죠? 이제 공법 같은 데 보면요. 복잡한 게 많아요. 아씨, 내가 내 돈 주고 땅 샀을 때 정부가 한 푼도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세금 내라고 한 놈이 막 내가 뭐 하려고 그랬더니 야, 여기는 무슨 지역이니까 뭐는 하고 뭐는 안 돼. 매칭 넘으면 안 돼. 막 규제를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토지 소유권은 자기의 개인한테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해버리면 자기만을 위해서 토지를 이용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 권리란 것은 내 땅을 내가 이용하되 내 땅을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성 공공성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는 사회성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내 거지만 내 멋대로 하면 안 돼. 왜? 우리 사회, 우리 공공의 이익을 배제한 상태에서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절대적 소유권 인정하지 않고 무슨 소유권만? 상대적 소유권만 인정한다. 이것도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 때문에 부동산은 상대적 소유권만 허용이 된다. 그렇게 하나 들어놓으면 되겠어요. 네, 다음. 이제 또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그 양가로 2번을 보니까 주거분리란 말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요? 안 보여도 보인다고 하세요. 네, 보인다고 보이죠. 주거분리는 소득의 문제로 인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돼서 입지하는 게 주거분리예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는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지역, 여기는 고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고소득층 주택지역, 둘 사이에 경계가 있다.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어디? 이 파란색 있죠? 파란색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고소득층과의 경계를 이루는 인접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왜요? 다음.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저소득층과의 경계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이제 볼게요. 이렇게 우리 이제 남한하고 북한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휴전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쪽은 남측, 이제 이 아래쪽은 이제 이제 우리 군인들이 있고 이쪽에도 북한 군인들이 있겠죠. 자, 그럼 어디? 여기서 파란색과 노란색 중에 남측과 경계지역이 어디예요? 무슨 색깔이야? 남측과 경계지역. 어차피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찍어요. 노란색이죠. 남측과 경계지역이란 것은 남측에서 봤을 때 남측과 경계지역이란 말이 안 되는 거죠. 북측에서 봤을 때 남측과 경계지역이죠. 그러니까 노란색이에요. 북측과 경계지역은 누가 바라봤을 때? 남측에서 바라봤을 때 북측과 경계지역 파란색이죠. 이거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데 이걸 1년 내내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파란색은요. 파란색은 저소득층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누구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돼? 저소득층 관점에서 고소득층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란색은 고소득층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고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저소득층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 학생들 그래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안 했다가 이제 공부를 하러 다시 학원 오신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근데 이제 한 과목만 배우면 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동시에 6과목을 같이 배워. 그래서 일주일에 한 과목을 딱 한 번밖에 안 배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헷갈리고 그럴 텐데, 사실 우리 시험이 그렇게 수준 높은 시험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A에 관해서 논하시오. A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시험인데, 우리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찍으시오예요, 찍으시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를 구성할 수밖에 없냐면요. 어떤 A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생 현상이 있는데 얘가 제일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근데 계속 얘만 가지고 답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 맞춰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함정 걸어놓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무슨 경제적이. 근데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헷갈릴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 있죠. 뭐 논리적 사고를 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함정 걸어놓고 폭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거 가지고 답을 요구해. 그러니까 사실 거의 저질 수준의 문제들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 함정 같은 경우는요. 나 문제 보면서도 이제 나중에 이런 거 배워. 예. A 더하기 B는 C다 이런 거 나오고요. A 빼기 B는 C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 근데 시험 문제 틀린 거 고시했는데 더하는 건데 차감한다 이렇게 나오고, 앞전에 차감하는 건데 더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고, 또 어디 볼래요? 100분의 70은 100분의 70이죠. 그럼 0.7이죠. 예. 그러면 뭐 나누기 뭐예요? 70 나누기 100이죠. 분자 나누기 분모. 예, 100분의 70. 근데 이것도 앞전 시험에 두 문제가 100분의 70인데 70분의 10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 주고. 그러니까 시험 수준 자체가 거의 저질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만 안 헷갈리고 몇 개 잡아놓으면 뭐 전혀 합격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3번을 보니까 부동산 입지 및 지대 이론이 나오는데, 양가로 1번을 보면 공업입지가 나와요. 이 공업입지는 공장이 어떻게 입지하는 게 좋느냐 뭐 이런 건데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상업입지 파트에서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예. 자, 또 하나 해볼까요? A 매장이 있어요. A 매장이. B 매장이 있어요. A 매장과 B 매장이 있습니다. 두 매장 사이의 거리는 10km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중간 거리가 딱 5km인데, 자, 갑돌이가 여기 살아요. 갑돌이가. 근데 A 매장의 면적이 뭐 100평이야. B 매장의 면적도 100평이다. 두 매장의 면적이 똑같죠. 매장의 면적이 똑같다는 것은 취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똑같고 가격 수준 다 똑같다 이겁니다.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갑돌이는 A, B 중에 어디를 더 자, 다시. 갑돌이는 A하고 B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물건 사러 가겠어요? 당연히 가까운 A로 가겠죠.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 사는 을돌이는 당연히 B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매장이 크기가 똑같으면 상권의 경계는 딱 정중앙에서 결정이 돼요. A가 밥 먹고 B가 밥 먹고, 맞죠? 그렇죠? 그런데 B 매장이 이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커졌대. 큰 매장이 됐대. 자, 그러면 한쪽이 커지면 상권의 경계는 큰 쪽으로 이동할까요? 작은 쪽으로 이동할까요? 작은 쪽으로 이동해요. 작은 쪽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왜냐고 하지 마. 자, 볼게요. 여기가 커졌어요. 여기는 분식점밖에 없는데요.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 거야. 그러면 갑돌이 이제는 A로 가는 게 아니고 B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B가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를 자기 매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력이 커진 거야. 더 멀리 있는 소비자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큰 쪽으로 작은 쪽으로. 매장이 이놈은 작은 놈이고 얘는 크잖아요. 큰 쪽으로 이동한다, 작은 쪽으로 이동한다. 작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시험에 내죠.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정말 이렇게 어떤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근데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함정에 빠뜨릴까 이런 것만 딱 잡아내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 하단이죠, 하단. 예. 이게 하단이야. 우리 하단에서 이제 장사하고 있는 이제 우리 상인 연합회인데, 그러면 상단도 있나요? 아, 근데 동네를 잘 몰라서요.
그래요? 뭐 아무튼 뭐 상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쪽에 이제 상단이 있는데 그쪽에 흰 도시가 들어선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았는데 소비자가 많았는데 저 큰 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먹는 거야. 그러면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는 야 우리 죽었다 어떻게 하냐? 상권이 저 큰 상단으로 가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리 가버린 게 아니고 상단이 커지다 보니까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우리 동네까지 파고 들어와서 우리 동네 소비자까지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매장이 한쪽이 커지면 상권의 경계는 큰 쪽으로 이동한다, 작은 쪽으로 이동한다. 작은 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커지니까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작은 지역까지 파고 들어가서 소비자를 뺏어온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함정들만 골라가지고 잘 정리하면 돼. 예. 아 맞죠? 두 달 후에 물어보면 또 틀릴 거예요 아마. 예. 항상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부동산 정책은 잠깐 휴식 좀 했다가 하죠. 네.